오케이. 오후 시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회기 분석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탐색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그 분류 유형은 이제 일단은 그 어제 하던 거니까 그냥 이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목을 이제 붙여보자면 이제 분류용 데이터셋. 근데 이제 보스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기의 예시죠. 리그레션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호출했는데 얘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그 점은 이제 유념은 해도 돼. 교재에서 사용은 되니까는 일단 적재는 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줌 시작을 깜빡했네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저것 시작할 게 많다 보니까. 음. 지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보스턴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두 개를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보스턴 백 가격 데이터셋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안이 이제 나왔으니까는 캘리포니아 주택 이제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하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좀 그 단위가 다르죠. 보스턴은 이제 도시고 캘리포니아는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의 이제 범위가 이제 훨씬 넓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규모 자체가 이제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수행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끔 기계학습의 배경이 있으신 경우에 이런 논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회귀 분석이랑 선형 회귀가 동의어 아니냐. 리니어 리그레션이 곧 회귀 분석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주시는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이제 공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형 회귀가 회귀 분석의 조상님 맞아요. 조상님 맞고 여기서 처음 시작된 건 맞는데 이제 여러 알고리즘으로 회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만 회귀 분석의 유일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확인해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실습으로 이미 확인해 보셨죠. KN에도 출력을 이제 잘 조정하는 게 되는데 이제 실습을 쭉 재시는데 교재랑 싱크를 좀 안 맞추고 왔어요. 왜냐면 이제 교재에서 KN을 살펴볼 때는 분류기만 살펴봤거든요. 교재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했던 내용을 교재랑 좀 싱크를 맞추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보스턴 데이터의 주택 가격에 대한 소개가 있다는 점을 교재에서 확인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는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제 사용할 데이터셋들이고 거기서 보시면 먼저 그 교재 62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직접 읽어보실 수 있는데 회귀 분석용 실제 데이터셋으로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상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았는데 그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자는 직접 이게 문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고 근데 그 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게
그 교재가 쓰여진 시점 이후로 이런 경고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경고에 대해서 독자들이 이제 궁금할 수도 있어서 이 코드를 실행한 시점에서 경고가 나오면 그래서 옴기니가 친절하게도 이 흑인 인구 비율이 있어서 삭제가 될 예정이니까 1.2 버전 이상 그 설치하시면 로드버스터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약간은 유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지금 사이클런의 버전이 무려 1.5 버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1.1 버전을 강제적으로 그 지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교재에서 나오는데 이 기능이 이제 동작을 안 하면 좀 그 당황하실까 봐. 그래서 이제 1.1 버전을 이제 강제로 했고 요 그 버전의 갱신이 요새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왜냐면 1 버전까지 가는데 5년 걸렸거든요. 5년 이상 걸렸는데 요 1 버전에서 1.5 버전 가는 데는 1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 1년 만에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움직였거든요. 아마도 그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에도 막 그 펀드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개발자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기능도 많이 만들고 뭐 이런 이제 편이라서 요새 이제 조금 가파르게 그 가는데 좋은 소식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버전이 바뀐 거는 이전의 기능이 없어지기보다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이 버전이 올라가는 이제 편이라서 그래서 그 하위 보안성의 측면에서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 버전이 이제 그 증가해도 어차피 지금까지 제시된 코드가 거의 사실상 그대로 동작합니다. 그 동작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최신 버전을 설치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걸로 한정한 이유는 그 교재에서 나오니까 보상 때문에 그런 거지. 꼭 이거 지정 안 하시고 최신 버전을 설치하셔도 이때까지 논의한 내용들이 잘 동작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고 여기서 근데 두 번째 보시면 그 62페이지 아래쪽에서 익스텐디드 보스턴 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MG런에서 읽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 4장에서 논의하는 기법을 통해서 직접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MG런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직접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소개가 있었고 다음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K 최근접 이웃인데 이건 이미 지나왔죠. 지나왔고 논리 이제 원칙은 아시는데 다만 한 가지 6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서 보시면 K 최근접 이웃 회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뭐 납득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교재에서도 이제 근거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개 사용할 때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나의 이웃의 타겟 값이 곧 예측 값이다. 이런 건 이제 동일합니다. 설령 그게 연속적인 값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한 개일 때는 사실 논의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다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웃 간의 평균이 예측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분류를 수행할 때는 다수결을 하고요. 회귀를 할 때는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 예측을 할 때 이 연속적인 값들의 평균 지점이 이제 여기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세 개의 K가 이제 3인 경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평균 값이 이제 여기니까 이걸로 이제 예측을 한다. 그냥 그겁니다. 그렇고 그리고 71페이지에 보시면 그 스코어 함수가 회귀일 때는 결정계수라고 불리는 R2 값을 이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R2의 공식을 이제 제공하지 않고 이게 속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공식은 이제 여기에 나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제 했어요. 어제 이제 언제 했는가? 라고 하면은 3일차 노트북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결정계수를 직접 구현을 했습니다. 결정계수를 이렇게 이제 직접 구현을 했고, 요게 그 사이클론의 리그레서 형태의 모형들에서 스코어를 호출을 하면 데이터와 타겟을 이제 호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요 결정계수 R2라고 이제 부르는 것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어제 논의드린 바 요 R2라고 부르는 것은 최대값은 1.0으로 딱 보장이 되는데 웬만하면은 0일 범위에서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틀리면 음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임의에. 그래서 1.0이 최대값이란 것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0인 경우에는 곧 다시 보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정답의 평균으로 예측을 하는 정도면은 이제 0 값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직접 구현을 해보셨고 그래서 이제 일정과 관련해서 교재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구술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나가면서 그 KNN에서 이제 회기를 처음 논의하다 보니까는 이 스코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관련해서는 이제 어디를 이제 보셔야 되냐면 그 5장의 평가 지표와 측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회기의 평가 지표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모델을 평가하는데 이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측정의 방법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시점에서 유의미하게는 이제 409페이지로 이제 가시면 웬만하면 R2를 그냥 쓰시면 그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평균 제곱 오차나 평균 절대 오차 어제 논의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을 그냥 딱 비교해서 채점하고 회계에서는 이제 R2 값으로 이제 사용하고 근데 회계에서 뭐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평균 절대 오차나 제곱 오차나 뭐 루트 평균 제곱 오차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어제 논의를 드렸는데 그 논의의 근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자 한다면 이 40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일단 회계 평가 지표가 제시가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오 그래서 좀 상세하게 볼까 해서 넘겨오시면 이 장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계 평가 지표는 그냥 요게 끝이에요. 더 이상 상세하게 말씀을 이제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권장하는 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챗GPT한테 한번 나열해 보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원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회기용 평가 지표 비교 소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상식적인 게 평균 절대 오차이기 때문에 평균 절대 오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그 위키백과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챗GPT나 이런 것들이 곧잘 합니다. 위키백과를 많이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키백과를 직접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게 좀 귀찮다 싶으면 이제 챗GPT가 이 정도는 잘 해주고,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좀 끊어오차, 그리고 여기 이제 결정 개수 R2라고 이제 하죠. 근데 요거 틀렸어요. 이 보시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있잖아요. 요거 틀렸습니다. 이게 그 챗봇들을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거의 대부분 맞다가 그 가끔씩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기억하는 게 챗GPT가 2022년 11월에 마지막 주에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게 제가 기억을 하냐면 제가 딥러닝 자연어 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주간이었어요. 진행하는 주간이었는데 화요일 저녁에 챗GPT 그 서비스가 이렇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에 와갖고 선생님들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고 막 그 같이 이제 라이브로 평가를 처음으로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고 그래서 이제 2022년 이후에 제가 메인메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 와 이거 대단한데라고 생각했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거의 매일 쓰니까 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한계점을 많이 이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느낀 게 뭐예요? 코드를 얼기설기 대강 초안을 작성하는 게 꽤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부분을 틀리는데 직접 작성한 게 아니면은 걔가 왜 틀렸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실행이 안 되는 거는 오히려 되게 쉬운데 실행이 되는데 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게 되게 찾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웬만한 그 아주 간단하고 그냥 손가락이 귀찮은 정도의 프로그래밍을 시키는데 그 좀 핵심적인 프로그래밍은 안 시킵니다. 왜냐면 그걸 의지했다가 사용을 하면은 잘못된데 잘못된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당분간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챗봇이 지금 혹시 뭐 이런 소식들 많이 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분야 같은 데서 뭐 챗GPT 뭐 5버전 이런 것들 뭐 난리 난다 이렇게 해도 마케팅일 뿐이에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 4버전 뭐 미니 나오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5버전, 5버전 내도 기대를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버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인터넷을 탐색하는 그냥 또 다른 효과적인 도구가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잖아요.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통상적으로 갖고 싶게 만들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저번에 보셨죠? 9.11하고 9.9를 비교했을 때 9.11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 애한테 뭘 맡길 수는 없어요. 논리적인 어떤 과정들을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 문서를 탐색하는 그냥 도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사실은 챗GPT는 정답을 이미 거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이거를 의지해서 모르는 거를 새로운 내용을 이걸 통해서 알고 싶다. 이런 계획은 웬만하면 안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틀리는 게 정말 많아요. 틀리는 게 정말 많고 그냥 대략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는 그 직접 해보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 소스를 찾아갖고 확인을 해야 되고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챗GPT 나왔 초반에 미국의 변호사가 챗GPT로 법률 문서 작성했다가 사문서 위주로 감옥 갔고 했다. 없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이제 해가지고 얘가 막 만드니까요. 그래갖고 판사가 너 뭐야 이거 해갖고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 날 뻔했다고 나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죠. 그냥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 얘는 그냥 대략적인 참고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제 회계의 평가 지표가 이제 있다는 건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R2를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K 최근접 이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KNN도 이제 회귀가 된다라고 하는 점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KNN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보시면 73페이지로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KNN 분류기에서 중요한 매개 변수는 거리를 재는 방법하고 이웃의 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거리를 재는 방법은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환경에서 잘 동작하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튜닝하면서 이거를 그 조정하는 이익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 회귀 분석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KNN을 이제 도입을 했죠. KNN을 도입을 했는데 KNN에서 지금 그 거리를 재는 방식을 P 값을 이제 1이랑 2로 바꿨는데 1에서 어쨌든 더 성능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본값이 아닌 유클리드 거리가 이제 아닌 건데요. 요건 이제 P는 뭐냐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겁니다. 요 거리를 이제 재는 방식과 관련해서 요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요 P가 2 값이 요 2가 들어오면 유클리드 거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P 값을 1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그 절대값 합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값 합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절대값 합계는 언제 좋으냐라고 하면은 이게 그 거리를 요런 식으로 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도시에서 택시 타고 막 이동한다든지 차 타고 이동할 때 그 내 마음은 지금 급해가지고 건물 빌딩을 뚫고 막 사선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여기 간 다음에 우회전해서 또 가서 우회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해서 보시면 유클리드 거리는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뚫고 그냥 바로 가는 거고 맨하튼 거리라고 하는 이 절대값 거리는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약간 그 거리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재에서는 이게 입문서를 지향하다 보니까 거리를 재는 문제는 이 책에서 이제 잘 다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이해하니까 약간이라도 좀 이익이 있었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교재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거리를 재는 방법이 중요하다면 전처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처리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밤과 낮처럼 다르잖아요. 성능이. 근데 그 점을 좀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게 약간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KM의 장점은 이해가 쉽고 많이 조정하지 않아도 자주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고 그죠? 훈련 세트가 매우 크면 예측이 느려진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참 KNN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중요하다. 나와 있긴 하네요.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여기서 다루진 않았어요. 그냥 요약해서만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느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KNN이 지금 캘리포니아 데이터셋에 대해서 튜닝기를 다 돌려서 3초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느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기서 말하는 거는 막 데이터 포인트가 뭐 100만 개나 1000만 개나 이렇게 되면은 좀 느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하면 거리를 1000만 번을 재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무식한 방법을 하진 않거든요. 좀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긴 하니까 그보다 훨씬 빠른데, 근데 이 교재에서 말하는 이런 서술은 그냥 약간 일반적이니까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해보셔야 되고, 그냥 이 얘기만 듣고서 KNN을 바로 이제 제외할 만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점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해하기 쉽고 예측이 느리고 많은 특성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현업에서는 잘 안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예를 들어서 캔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이렇게 서술해 놓고 나서 K에는 비교를 더 이상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캔서에서 97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는 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의견.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예 제쳐놓고 하시기에는 좀 너무 알고리즘의 종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KNN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결정 트리를 도입을 했죠. 네, 결정 트리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논의를 안 드린 부분이, 결정 트리도 이제 회귀 분석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안 드렸어요. 그냥 바로 이제 썼는데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재 근거가 있다는 점은 상의를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 해당 페이지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KNN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정 트리의 방식을 회귀 문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리프 노드를 이제 찾고, 찾은 리프 노드에 만약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개라면 그 평균 값이 데이터 포인트에 출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은 조금 자세하게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요 캘리포니아 데이터가 있는데 요 아래쪽에다가 새로운 코드를 하나 삽입을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이제 하셨던 대로 플랫 트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대 깊이가 상당히 깊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리진 않고요. 일부로 이제 제한해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에서 맥스 뎁스를 한 4 정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네임즈는 캘리포니아 이제 피처로 하겠습니다. PLT가 아니죠. 4도 너무 깊은가 보네요. 3 정도 할까요? 얘가 이제 원리를 보는 정도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작아서 안 보이니까. 폰트 사이즈 좀 키워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직접 좀 살펴보셔야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걸 이제 보시면 디시전 트리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점수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점수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미디언 인컴이 그 상단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그 얘가 이제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능이 좋을 때가 그 참조가 되는 거라서 그냥 지금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요거는 if else 문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얘 손실이 스퀘어드 에러인데 이게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1.3 정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상 샘플의 개수가 15,000건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요 루트의 예측이 정답의 평균 값으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즉 15,000건의 평균이 현재 루트에서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임의의 정답 그 타겟 값하고 평균 값이 이제 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 대해서 평균 제곱 오차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이 정말로 밸류가 2.066이 나오는지 스퀘어드 에러가 1.338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는 정도로 우리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저 수치가 이제 어떻게 나왔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캘리포니아 데이터와 이제 타겟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훈련과 이제 시험으로 직접 좀 나눠야 됩니다. 이 모델 평가에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저 훈련 데이터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 이걸 이제 직접 나누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루트에서는 아직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훈련 데이터 값들을 이제 하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데이터는 필요 없겠네요. 타겟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급적 간결하게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훈련 데이터 평균을 이제 구해 볼게요. 이제 ybe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66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아까 그 실제 그래프에서 봤던 그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제곱 오차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루트에서는
요 루트 값 y 민이 이제 y 프리딕트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평균 제곱 오차 민 스퀘어드 에러 값을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이고 제곱이고 트레인 타겟과 y 민 둘의 이제 차이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한번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방금 보신 요 이제 수치가 요 아래쪽의 그래프와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정확히 2.066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1.33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노드에 속한 타겟 값들의 평균 값으로 이 노드가 예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근데 이거는 뭐 진이랑 그리고 엔트로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에 대한 거였을까요? 분류를 수행하는. 분류에서는 이제 불순도나 아니면 엔트로피는 이제 무질서도죠. 분류에서는 진이나 엔트로피를 쓸 수 있는데 이 회귀에서는 이 불순도와 무질서도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귀에서는 보통 손실함수로 평균 제곱 오차를 통상적으로 씁니다. 야, 근데 아까 얘기하기를 교재에서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R2를 쓴다 그러지 않았어? 아,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거는 학습 시점에서 손실이고요. 아까 이제 그 소개해드린 R2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성능 평가를 최종적으로 할 때 쓴다는 겁니다. 아니, 이 얘기가 이 얘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 손실이랑 성능이 서로 그 반비례 관계이긴 한데 근데 그 손실하고 성능의 경우에는 좀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이 성능은 결과적으로 이제 평가를 위한 거고요. 손실은 내부적인 그 최적화 연산을 위해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선택되는 논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손실이제 손실들의 경우에는 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진이나 엔트로피를 하지만 성능은 그냥 채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최종적인 성능을 낼 때와 그 내부적으로 그 학습을 위해서 손실을 구할 때는 좀 더 이제 수학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요 손실을 바로 성능으로 쓰지는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려가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신 부분을 직접 구현해서 살펴보신 거죠? 11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찾은 리프 노드의 훈련 데이터 평균 값이 이 데이터 포인트에 출력이 된다. 간단하게 표기를 하자면 예측은 노드의 평균 값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평균 값은 일자 눈썹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그 랜덤 포레스트를 열심히 이제 했는데 83까지 어떻게 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이제 소폭 오른 점이고 지금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제한을 했죠. 그래서 에스티메이터 200개의 맥스 피처가 이제 로그 2인 경우에 현재 이제 83명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그 로그 2 현재 이제 특성이 8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요 10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8 곱하기 1.0 하면은 여기 이제 8개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스퀘어 루트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8이니까는 요거는 그 3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로그 2를 하게 되면 요건 딱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0%를 그냥 다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스퀘어 루트만큼의 개수를 무작위로 이제 선택할 거게 할 건가 아니면 로그 2로 할 건가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맥스 피처스가 실질적으로는 2냐 3이냐 아니면 8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튜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 사이에 좋은 값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까 이제 그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고. 근데 보시면 그 요 결과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 무작위성 때문에 현재 나온 결과는 적어도 100%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로그 2, 3개가 현재로서는 더 좋았고 그리고 기본값 100보다는 200이 더 나았다. 근데 이게 좀 연관이 있어요. 맥스 피처스를 줄이면 이 깊이가 깊어져야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스 피처스를 이제 줄이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튜닝을 이제 시도를 해본 거고 이 정도면 그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인데 여전히 과적합이 좀 심합니다.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어제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뭐 다시 리뷰할 만한 점은 없고요. 다만 이제 튜닝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맥스 뎁스 설정을 제가 요거를 처음에는 튜닝에 포함시켰다가 포함 안 시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랜덤 포레스트의 핵심은 맥스 뎁스를 설정을 안 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를 늘려서 맥스 뎁스를 튜닝을 안 해도 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몰라서 한번 끼워 넣긴 했는데 이 맥스 뎁스는 보통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튜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튜닝할 거면 그냥 에스티메이터를 늘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봤고 만약에 이게 에스티메이터가 400에서 그 최고가 멈췄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600이나 뭐 800 이런 식으로 좀 늘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여기서 멈췄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0에서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거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시면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인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관련해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튜닝을 좀 타는 애예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와 맥스 뎁스와 러닝 레이트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 해보니까 얘가 이제 85에 가까운 결과가 이제 잘 재현이 되고 러닝 레이트 이제 기본값이 0.1인데 이게 줄이거나 늘리는 방향이 혹시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은데 이 값들이 너무 상세하니까 이걸 처음부터 너무 많이 늘리시지 않는 걸 권장해요. 그래서 기본값을 중심으로 하나 한 칸 작은 거나 한 칸 큰 거를 일단 보시고 혹시 여기서 신호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한 칸 더 작게 잡아서 되는지 혹은 한 칸 더 크게 잡아서 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이제 바라고 지금은 기본값에서 좋았기 때문에 움직일 이유가 없고요. 넥스텝스는 조금 가주는 게 좋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5 정도를 이제 가졌는데 이 이상을 가는 거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좋아하는 방향성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는 5 이상 안 가시는 게 좋고 에스티메이터 이제 300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니오일 겁니다. 왜냐면 이게 훈련하고 시험이 벌써 과적합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티메이터가 늘어나면 과적합이 발생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같이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어, 근데 지금으로서는 한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책에서 굳이 리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미 우리가 어제 원리를 살펴봤고 요 리그레서인가 여부는 결정 트리의 리그레션을 따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형 모형으로 왔는데 얘는 이제 보시면 언더핏이 많이 발생했죠. 딱 훈련이 6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적합은 없어요. 일단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언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이제 이 언더가 발생한 선형 모형을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의 근본적인 원리를 논의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어, 구성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교재랑 싱크를 맞추는 이제 과정들을 좀 살펴봤고 이제 선형 모형 자체 알고리즘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최적화가 이제 수행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수로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R2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노이즈를 랜덤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 혼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난수 초기 값을 강제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값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에 상당히 가까운 값입니다. 근데 얘를 97%는 아니에요. 왜냐면 R2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97%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냥 97점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느낌을 이제 고려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 보시면 상당히 잘했어요. 상당히 잘했고 이제 이게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출력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실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근사하는 이상적인 모형이 있고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하는데 그런 이상적인 모형의 출력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상당히 근접했고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의 그 정답과 예측 값의 차이를 봤을 때 그 결과 R2가 0.97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약간의 오류를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모형의 설명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리뷰는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선형 모형을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